서울의 하늘은 마치 한서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지만 서윤은 우산을 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한성그룹 본사 정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의 유력한 후계자이자 전략기획실의 본부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끝난 지금 그녀는 횡령과 배임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빈손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에 젖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보안 요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회사에 바친 청춘과 열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헌신이 계모인 이화란 여사와 이복 동생 최지아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자존심 강한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회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화란 상무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띠며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주주들 앞에 들이밀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유출 내역, 서윤의 도장이 찍힌 이면 계약서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서윤이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매수된 이사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서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언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능력이 부족하면 물러나는 게 순리잖아. 회의실을 나서는 서윤의 등 뒤에 대고 속삭이던 최지아의 비릿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하지만 당장 갈 곳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칠흑 같은 차체는 빗물을 튕겨내며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한 서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리 2위를 다투는 KG그룹, 한성그룹의 최대 라이벌이자 숙적의 차량이었다.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익숙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강민혁, KG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냉혈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비를 맞고 있는 서윤을 응시했다. 평소 공식 석상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관계였다. 더욱이 지금처럼 처참한 몰골로 그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젖어버린 옷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었다. 민혁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어깨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꽉 쥔 주먹에 머물렀다. 그가 비웃을 것이라 예상했던 서윤은 긴장하며 그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타십시오. 예상과 달리 민혁의 목소리는 조롱이나 동정 없이 건조하고 단호했다. 서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라이벌 그룹에, 그것도 방금 쫓겨난 임원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었다. 동정입니까? 아니면 패배자를 구경하러 온 건가요? 서윤이 날 선 목소리로 쏘아 붙였다.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적에는 분명했다. 민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비즈니스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한서윤 씨는 지금 선택권이 없을 텐데요. 여기서 비를 맞으며 객기를 부리다
폐렴에 걸려 객사하든가 아니면 내 차에 타서 재기의 기회를 잡든가.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혁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젖은 몸을 이끌고 세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과 차 내부의 은은한 우드 향이 비냄새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차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운전석의 비서는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민혁은 옆에 놓여있던 깨끗한 타월을 집어 서윤에게 건넸다. 닦으세요. 시트가 젖는 건 상관없지만 대화 상대가 덜덜 떨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서윤은 타월을 받아들고 물기를 닦아내며 곁눈질로 민혁을 살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서류를 검토하는 날카로운 눈매. 그는 소문대로 빈틈없는 남자였다. 한성그룹과 KG그룹은 수십 년간 건설, 유통, 전자 등 전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왔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수주전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 그가 왜 하필이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 서유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계산했다. 산업 스파이 내부 정보. 하지만 이미 쫓겨난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본론만 말씀하시죠. 강 회장님이 저 같은 해고 임원에게 시간을 낭비할 분은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물기를 대충 닦아낸 서윤이 타월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민혁은 읽고 있던 서류철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서윤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결혼합시다. 우리.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잠시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의 당황한 반응에도 민혁은 태연했다. 계약 결혼입니다. 기간은 1년.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흘렸다. 갑자기 나타나서 청혼이라니. 강 회장님답지 않군요. 제가 왜 당신과 결혼해야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몰락한 저를 원하죠?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민혁은 준비된 답안을 읊듯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조부님께서 유언장에 제 경영권 승계 조건으로 안정된 가정을 명시하셨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 전까지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 경영권은 위협받게 됩니다. 게다가 정계의 거물인 김 의원 집안에서 저를 사위로 들이려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면 KG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절박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에게도 그만의 지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반응을 살핀 뒤 말을 이었다. 저는 감정적인 소모가 없는 능력 있고 말이 통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서윤 씨, 당신은 제게에서 어른마녀로 불릴 만큼 이성적이고 냉철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성그룹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민혁의 지적은 정확했다. 그는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이자 가장 강력한 동기를 건드렸다. 서윤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그의 제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KG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한성그룹의 이화란과 최지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KG그룹의 자금력과 영향력이었다. 만약 그녀가 강민혁의 아내가 되어 돌아간다면
그들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컸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단지 케이지의 사모님이라는 허울뿐인 타이틀인가요? 서윤이 물었다. 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기 직전에 짓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당신이 한성그룹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 인맥, 정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1년 뒤 우리가 이혼할 때는 위자료 명목으로 한성그룹 지분 5%를 확보할 수 있게 자금을 만들어 드리죠.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그 빗줄기가 더 이상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을 씻어내릴 듯한 기세로 보였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민혁을 마주 보았다. 차가운 찬의 조명 아래서 그의 눈빛이 일렁였다. 계약과 조건,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과 달리 그의 눈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필요에 의한 제안을 넘어서는 마치 벼랑 끝에 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연민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봐 온 사람의 안도감 같기도 했다. 착각이겠지.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상이 아니라 생존과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서윤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미리 준비된 계약서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명함 뒷면에 간략하게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강민혁과 한서윤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결혼하며 1년 후 계약을 종료한다. 투박하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약속이었다. 민혁이 명함과 만년필을 서윤에게 내밀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떨림 없는 손길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했다. 더 이상 한성그룹에 버려진 딸이 아닌 KG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민혁의 파트너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혁이 명함을 받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가 댁으로. 아니, 지금 머물 곳은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도 곧 쫓겨날 판이었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민혁은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다. 한남동 저택으로 가. 기사가 백미러로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며 방향을 틀었다. 서윤이 당황하여 물었다. 지금 댁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민혁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차피 내일이면 온 세상이 알게 될 텐데 하루 일찍 시작한다고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당신의 그 젖은 옷부터 해결해야 내일 당당하게 복수극의 서막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는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달렸다. 서윤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의 절망과 패배감은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옆자리의 민혁은 다시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비즈니스 관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찰나의 흔들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서윤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철저한 거래일 뿐이다. 사랑 따위는 사치였고 신뢰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이용해 반드시 보란듯이 재기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이화란과 최지아를, 그리고 방관했던 주주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릴 것이다. 차가 언덕을 올라 거대한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두 사람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민혁이 먼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들고 서윤 쪽의 문을 열어주었다. 내리시죠, 부인. 그가 건넨 부인이라는 호칭이 낯설고 어색하게 귓가에 울렸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행동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살짝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앞장서 걸었다. 거대한 저택의 불빛이 켜지며 어둠 속에 잠겨있던 정원이 드러났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민혁의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낯선 곳이 자신의 전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은 같은 배를 탄 동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윤의 구두굽 소리가 젖은 보도블록 위로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단단한 행진곡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세기의 결혼식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더 신라 다이너스티 홀에서 거행되었다. 한서윤이 빗속에서 강민혁의 손을 잡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었다. 언론은 연일 KG그룹의 젊은 제왕과 한성그룹에서 축출당한 비운의 황녀가 결합했다는 뉴스를 쏟아냈다. 적과의 동침, 복수를 위한 연대, 로미오와 줄리엣의 재벌 버전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에게 이 결혼식은 낭만적인 서약의 장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의 선포식에 불과했다. 신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서울의 아파트 몇 채 값에 달하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화려한 치장들은 갑옷과도 같았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러 올 하이에나들 앞에서 단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도 차가운 갑옷.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서윤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준비됐습니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평소의 냉철한 이미지에 귀족적인 기품까지 더해져 숨이 막힐 듯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서윤은 거울을 통해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지난 보름간 결혼 준비를 위해 몇 번 마주치긴 했지만 오늘처럼 완벽하게 신랑의 모습을 한글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걸어와 서윤의 뒤에 섰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잘 조각된 마네킹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군요. 한서윤 씨답지 않게 민혁이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서윤은 옅은 냉소를 지어 보였다. 긴장이 아니라 전의를 다지는 중입니다. 오늘 하객 명단을 보니 제 신경을 긁어놓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서윤의 대답에 민혁은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걱정 마십시오. 내 옆에 서 있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계약 조건 중 하나였으니까.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얀 장갑을 낀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얹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단단했다. 그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서윤의 손끝으로 전해지자 묘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결혼식은 웅장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수천 송이의 생화로 장식된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서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하객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 질투, 경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하객석 앞줄에 앉아 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계모 이화란과 이복 동생 최지아. 그들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윤은 턱을 조금 더 치켜들었다. 그래, 똑바로 봐.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민혁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민혁은 그런 서윤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듯 그녀의 손등을 다른 손으로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 작은 제스처가 하객들에게는 더 없는 애정 표현으로 비쳤을 것이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그야말로 사교계의 전쟁터였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서윤이 민혁과 잠시 떨어져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 이화란과 최지아가 다가왔다. 화려하다 못해 천박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은 최지아는 서윤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축하해. 쫓겨나자마자 이렇게 줄을 잘 갈아탈 줄은 몰랐네. 역시 언니의 생존 본능 하나는 인정해줘야 한다니까. 근데 강 회장님은 아셔. 언니가 한성에서 횡령 혐의로 쫓겨난 거. 지아의 목소리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이화란 역시 부채로 입을 가리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경쟁사 회장한테 시집을 가다니. 내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얼마나 통탄하시겠니? 한구이.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들은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인 아버지와 출신의 문제를 건드리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서윤의 반응을 살폈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혹은 가족이라는 허울 때문에 묵묵히 참아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고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사람마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지아야,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는구나. 내가 한성에서 나온 지 보름 만에 주가가 15%나 폭락했다는 건 알고 있니? 주주들이 내 엄마와 너의 무능함을 성토하며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남의 결혼식에서 내 걱정을 할 때가 아닐 텐데. 서윤의 차분하면서도 뼈 있는 반격의 지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이화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 피는 못 속인다는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친정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저희 아버지를 유혹해서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요. 제가 지금 KG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이 누구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굳이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아, 물론 저는 능력으로 파트너가 된 것이지 눈물과 거짓말로 자리를 꿰찬 것은 아니지만요. 서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정확하게 이화란의 치부를 찔렀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화란은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네가 감히. 이화란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설이 내린 듯 차가운 목소리. 강민혁이었다. 그는 이화란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185cm가 넘는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이화란과 최지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며 싸늘한 눈빛으로 모녀를 내려다보았다. 제 결혼식장은 품위 있는 하객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그것도 내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내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강 회장, 오해예요.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서 조언을. 이화란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민혁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가족 한서윤 씨의 가족은 이제 저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한서윤 씨를 모욕하는 것은 곧 KG그룹과 나 강민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선언은 명확했다. 한성그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함과 자신의 사람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 최지아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이화라는 수치심과 공포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분들 정중히 밖으로 모시세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이 느껴져야 정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혁의 체온이었다. 그는 상황이 정리되자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살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걱정 어린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괜찮습니까? 민혁이 낮게 물었다. 서윤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그녀는 짐짓 사무적인 태도로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예고도 없이 손을 뻗어 서윤의 흘러내린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이 귓불에 스치자 서윤의 몸이 굳어버렸다. 연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민혁이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에게든 고개 숙이는 꼴은 못 봅니다. 내 파트너는 언제나 최고여야 하니까. 그의 말은 지극히 비즈니스적이었지만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또다시 알 수 없는 깊이를 보았다. 그것은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서윤은 현기증을 느꼈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민혁이 재빨리 부축했다.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향기,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진심인 걸까? 많이 피곤한 것 같군요. 오늘은 푹 쉬십시오.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스위트룸 문을 열어주며 민혁이 말했다. 당신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민혁이 나간 뒤 서윤은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지옥 같았던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승리감이 아닌 방금 전 강민혁이 보여준 뜨거운 보호의 잔상이었다. 서윤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결혼 반지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계약, 결혼, 1년의 시한부 관계. 하지만 오늘 그녀는 예감했다. 이 관계가
단순히 종이 위의 서명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변수 그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쌓아온 마음의 벽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다.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혁은 넥타이를 풀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던 서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떨고 있던 순간 본능적으로 솟구쳤던 분노의 정체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단순히 파트너에 대한 소유욕인가?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분명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냉철한 사업가의 것은 아니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내막은 철저하게 구획된 두 개의 세계와도 같았다. 강민혁과 한서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은 듯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2층의 동쪽 날개는 민혁의 공간, 서쪽 날개는 서윤의 공간이었다. 아침 식사는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따로 해결했고 저녁에는 민혁의 귀가가 늦어 얼굴을 마주칠 일조차 드물었다. 집안을 관리하는 장 여사와 고용인들은 이 기묘한 부부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숨죽여 움직였다. 서윤에게 이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편안했다. 감정 소모 없이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관계.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결혼 생활의 본질이었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막연한 공허함은 그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그저 트로피 와이프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며 낮에는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대외적인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세포는 여전히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며칠째 민혁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아예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다. 새벽녘에 들어오는 그의 얼굴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고 늘 단정하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서윤은 뉴스 기사와 주식시장의 동향을 통해 KG그룹에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KG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일명 네오시티, 니오시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를 통해 돌고 있었다. 핵심 부지 매입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제3의 경쟁자가 나타나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이것이 단순한 알박기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작정하고 케이지의 발목을 잡으려는 치밀한 방해 공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민혁에게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계약 조항에는 상호 간의 사업에 불필요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밤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물을 마시러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온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혁을 발견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들과 지적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동자가 서윤과 마주쳤다. 아, 깼습니까?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칠 대로 지친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허브차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카페인은 더 이상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 캐모마일입니다. 민혁은 의외라는 듯 찻잔을 받아들고 쓴 웃음을 지었다. 고맙군. 내 비서들도 안 챙겨주는 걸
당신이 챙겨주는군요. 서윤은 돌아서려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에 시선이 꽂혔다. 붉은색 펜으로 수없이 X 표시가 된 구역. 그곳은 스마트시티의 중심 상업지구가 들어설 핵심 부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서류에 적힌 경쟁 입찰 업체의 이름 블루스톤 홀딩스. 서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한성그룹 시절 계모 이화란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차명으로 세웠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와 이름 패턴이 유사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단순한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이들은 땅을 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시간을 끌어 케이지의 자금줄을 말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 전략실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정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블루스톤 홀딩스의 등기이사 명단을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바지 사장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소지를 추적해 보면 과거 한성그룹의 하청업체들이 모여있던 공단 지역과 일치할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그림자 입찰 방식입니다. 서윤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화란 여사가 즐겨 쓰는 수법이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요. 대신 우회로를 뚫어야 합니다. 민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의 피로감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처럼 번뜩였다. 우회로라면 서윤은 테이블 위에 있는 펜을 집어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 부지,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2등급이죠.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지정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알박기 해놓은 상업지구 부지가 없어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쥐고 있는 땅은 순식간에 맹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민혁은 서윤이 가리킨 지도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십 명의 엘리트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찾아내지 못한 해법을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직관과 경험의 산물이었다. 민혁은 처음으로 서윤을 아내가 아닌 동등한 능력자로서 인식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서윤 씨, 당신을 집안에만 두는 건 국가적인 낭비였군요. 그의 칭찬에 서윤은 짐짓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의 그 짜릿함이었다. 그저 밥값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윤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다. 민혁은 서윤에게 자문 역할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네오시티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안을 논의했다. 서윤은 한성그룹에서 일하며 축적해온 도시 계획 노하우와 정재계 인맥 정보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민혁은 그녀의 말 하나하나를 경청하며 메모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넓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대화는 치열했지만 그 기저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적 유대감이 깔려 있었다. 민혁은 일에 몰두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열변을 토하는 서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인형 같던 모습보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펜을 쥐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새벽 5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정된 계획안이 완성되었다. 민혁은 기지개를 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내일 이사회에서 반대파들을 잠재울 수 있겠어요.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서윤 씨,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서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옅은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강 회장님. 아니, 민혁 씨가 무너지면 제 입지도 곤란해지니까요.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서윤 자신도 놀랐지만 민혁은 그 호칭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내 파트너로서. 민혁의 제안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넣어야겠네요. 야근 수당은 별도 청구합니다. 농담 섞인 그녀의 말에 민혁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들었던 냉소적인 것이 아닌 따뜻하고 호탕한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KG 그룹의 임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민혁이 내놓은 파격적인 수정안은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이끌어냈다.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까지 잠재울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 카드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서윤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그릇을 가진 여자였다. 단순히 정략 결혼의 상대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오늘 저녁 스케줄 다 비워.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조용하고 편안한 일식 다이닝으로 예약해. 아내와 저녁을 먹을 거야. 비서실장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회장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윤은 집에서 뉴스를 통해 KG그룹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앵커는 강민혁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을 칭찬하고 있었다. 서윤은 화면 속 민혁의 사진을 보며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든 것은 아침에 그가 보여준 태도였다. 파트너로서의 존중, 그리고 은근히 느껴지던 남자의 향기.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그때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같이 합시다.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7시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서윤의 가슴을 두근거리지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옷을 입었다면 오늘은 왠지 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옷을 고르고 싶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했다. 프라이빗 룸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민혁은 서윤의 잔에 사케를 따라주며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을 경계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민혁의 고백에 서윤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저를 버린 그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혁은 서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 목표, 내가 돕겠습니다. 아니, 함께 하죠. 당신의 적은 이제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서윤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동맹 그 이상의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보호를 넘어선 동행의 약속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을 배경으로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학창시절의 사소한 에피소드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차가 신호대기로 멈춰 섰을 때 민혁이 갑자기 서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가까워진 거리감에 서윤이 숨을 멈췄다.
민혁은 서윤의 안전벨트를 고쳐매주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흩어졌다. 서윤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선을 그었던 자신의 다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둠 속에서는 그들을 노리는 새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최지아는 케이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격분하며 박태준을 만났다. 박태준은 사채 시장과 건설업계 뒷골목을 주름잡는 거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강민혁과 한서윤, 두 사람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지아의 앙칼진 부탁에 박태준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준비해둔 선물이 있거든. 두 사람의 그 잘난 신뢰가 언제까지 갈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습하게 빛났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이 서윤과 민혁의 관계를 뿌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덫이라는 사실을 아직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 재계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는 때 아닌 태풍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장식한 것은 KG그룹 안주인의 두 얼굴, 한성그룹의 트로이 목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윤이 KG그룹의 핵심 기술인 네오시티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과 입찰 단가표를 빼돌려 친정인 한성그룹에 넘겼다는 것이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복수극인 줄 알았더니 산업 스파이였네. 강민혁 회장도 여자한테 홀려 판단력을 잃었다는 악성 댓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KG그룹 홍보실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한남동 저택의 거실, 서윤은 태블릿 PC를 통해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최지아와 이화란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치졸했다. 화면 속에는 조작된 이메일 캡처본과 서윤이 한성그룹 관계자와 만나는 흐릿한 사진들이 증거라며 나돌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사실 서윤이 개인적인 짐을 챙기러 갔을 때 찍힌 것들이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은 진실을 왜곡하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강민혁과 KG그룹이 입을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이제 막 신뢰를 쌓아가던 민혁과의 관계가 이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 금이 갈까봐 그녀는 그게 더 두려웠다. 그 시각 KG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원로 이사들은 강민혁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당장 해명 기사를 내고 필요하다면 이혼 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애초에 한성 집안 여자를 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해사 행위입니다. 이사들의 고성에도 민혁은 상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사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 서늘한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이사들도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다들 말씀 끝나셨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지듯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을 어지럽혔다. 이런 조잡한 위조 자료에 휘둘려 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KG그룹 이사회의 수준입니까? 기술 유출한 서윤 씨가 지난밤 저와 함께 네오시티 프로젝트의 허점을 보완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 봅니다. 도둑이 제 발로 들어와서 집을 고쳐주고 나간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보십니까? 민혁의 날카로운 반박에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한 원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회장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사모님을 회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숙이라니요? 민혁이 말을 잘랐다.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합니까? 이번 일은 명백히 KG를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공작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법무팀의 지시에 유포자와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민혁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으며 덧붙였다. 앞으로 제 아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저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민혁의 뒷모습은 거대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다. 아침에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받은 또 다른 보고서 때문이었다. 서윤이 며칠 전부터 신원 미상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었고 협박 편지까지 받았음에도 그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회원제 바에서는 최지아와 박태준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오빠, 정말 대단해. KG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걸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최지아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박태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강민혁도 별 수 없을 거야.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 박태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단순히 한서윤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 혼란을 틈타 KG그룹의 지분을 헐값에 매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 생각보다 독종이라며 강민혁한테 꼬리치면서 버티면 어떡해. 최지아의 걱정에 박태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준비했잖아. 심리적인 압박. 여자가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지.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린 한남동 저택.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집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거친 발걸음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려 했지만 민혁의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민혁 씨, 회사 일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그 안에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의 차 앞유리에 끼워져 있던 협박 사진들이었다. 누군가 그녀를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사진들 위에 붉은색 펜으로 죽어 꺼져 같은 섬뜩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찢어서 버렸다고 생각했다.
민혁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덮어두었던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낮게 울렸다. 당신을 미행하고 협박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이런 짓을 벌이는 놈들이 있다는 걸 왜 숨겼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들었다.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지금 네오시티 프로젝트로 충분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사소한 협박 따위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사소한 협박, 민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양손으로 꽉 잡았다. 악력이 꽤 셌지만 아픔보다는 그의 떨림이 더 크게 전해져 왔다. 당신 눈에는 이게 사소해 보입니까? 누군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는 상황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화난 것은 회사의 위기 때문도 자신의 비밀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순수하게 서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혁 씨, 우리는 파트너라면서요.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 똑똑한 머리로 파트너의 의미를 뭐라고 정의한 겁니까? 위험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는 게 파트너입니까? 그건 오만입니다. 한서윤 씨, 민혁의 말은 매서웠지만 그 이면에 깔린 감정은 애절함에 가까웠다. 당신이 다치면 계약이고 케이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신이 무사하지 않다면 내가 이룬 모든 성취가 쓰레기가 된다고. 민혁은 격정적으로 감정을 토해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조차 인정하기 싫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서윤은 그의 외침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이토록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싸워왔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히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철갑을 둘러야만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녀에게 기대라고 말하고 있었다. 혼자 아프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혁의 팔을 잡았다. 미안해요.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민혁은 그녀의 눈물을 보자잡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며 고통스러운 빛을 띠었다. 그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사람. 민혁이 서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그의 품은 뜨거웠고 심장 박동 소리가 서윤의 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나를 배제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잔인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민혁의 손이 서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밖과 달리 그의 품 안은 더없이 안전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서 있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틀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비로소 껍질을 깨고 나와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서윤이 잠든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던 민혁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서윤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박태준, 그리고 최지아, 그 두 사람,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내 아내를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전화를 끄는 민혁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다. 단순한 비즈니스 방해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자 가장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다. 오늘은 회사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요.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믿고 기다려줘요. 민혁의 정갈한 글씨체를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만 누워 있을 생각이 없었다. 민혁이 그녀를 위해 싸우러 나갔다면 그녀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그를 지원해야 했다. 서윤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한성그룹 시절부터 구축해온 비밀 정보원들이 남아 있었다. 박태준에 대해 조사해 그가 최근에 접촉한 사람, 돈의 흐름, 그리고 약점까지 전부 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민혁의 것과는 또 다른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심어둔 끈앞풀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두절되고 거래처들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뭐야, 갑자기 왜 다들 몸을 사리는 거야? 그가 부하에게 소리쳤을 때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남자. 강민혁이었다. 민혁은 공포에 질린 박태준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선물을 보냈으면 답례를 받으러 와야지. 박 사장, 민혁의 뒤로 보안팀이 박태준의 사무실을 봉쇄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박태준의 눈이 도끼로 가득 차오르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혁이 예상치 못한 가장 더럽고 위험한 최후의 카드가 아직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초겨울의 해는 짧았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한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30분 전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그녀를 이 외딴 곳으로 이끌었다.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브로치와 친필 유언장. 불에 타 없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인천 항만 제3물류창고로 와라. 혼자 오지 않으면 영영 못 볼 줄 알아. 그것은 서윤이 한성그룹 본가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화란이 훔쳐가서 숨겼다고만 생각했던 물건이 박태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깊숙이 한성그룹과 결탁해 있는지를 방증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99%였지만 서윤은 남은 1%의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가스총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GPS 추적 기능을 활성화한 뒤 차에서 내렸다. 폐허나 다름없는 물류창고는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을 토해내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다.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발소리를 죽이며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왔나? 한서윤 이사. 아니, 이제 강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어둠 속에서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며칠 전 강민혁의 공격으로 모든 사업 기반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탓인지 눈은 깨라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건은 어디 있죠? 서윤이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태준은 킬킬거리며 손에 든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했다. 급하시네. 역시 피부치 물건이라 이건가? 강민혁이 널 그렇게 끔찍하게 아낀다던데. 과연 내 목숨값으로 그가 내놓을 게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 순간 서윤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뒷목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신음소리와 함께 서윤의 시야가 흔들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박태준의 부하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다.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낡은 의자에 포박된 상태였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목은 밧줄에 쓸려 쓰라렸다. 박태준은 드럼통 위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강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영상 통화였다. 보시다시피 귀하신 사모님은 잘 계십니다. 강 회장님, 그러니까 내 말 명심해. 경찰이나 경호팀을 달고 오는 순간 이 창고는 불바다가 되는 거야. 네오시티 프로젝트 포기 각서와 내 해외 도피 자금 500억. 현금으로 준비해서 혼자 와. 화면 속 민혁의 표정은 서윤이 묶여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차갑게 굳어버렸다. 평소에 냉철한 가면이 산산이 조각나고 그 밑바닥에 깔린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공포가 드러났다. 그 여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거다. 민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처럼 낮고 끔찍했다.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협박은 내가 하는 거야. 30분 준다. 늦으면 사모님은 잿더미가 될 테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통화가 끊기자 박태준은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톡톡 쳤다. 네 남편. 생각보다 순정파네. 그 냉혈하니 이렇게 흥분하는 꼴을 다 보다니. 너도 참 대단한 여자야. 서윤은 그를 노려보며 묶인 손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매듭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고 밖에서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태준의 부하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들었다. 잠시 후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듯 흐트러진 머리칼과 땀방울이 맺힌 이마, 그리고 핏발선 눈동자. 그는 항상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만 보여주던 케이지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한 남자일 뿐이었다. 민혁의 시선이 의자에 묶인 서윤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뺨에 난 생채기를 확인한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서윤아. 그가 작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계약 관계에서 부르던 딱딱한 호칭이 아닌 끓어오르는 감정이 담긴 이름이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돈은 가져왔나? 박태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다. 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칠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약속한 현금이다. 각서는 차 안에 있다. 이제 그녀를 풀어줘. 민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박태준을 노려보았다. 박태준은 부하에게 눈짓을 했고 부하가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확인했다. 돈은 맞는데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 박태준이 라이터를 다시 켜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너를 여기서 살려보내면
내가 지구 어디에 숨든 찾아낼 거잖아. 차라리 여기서 너랑 네 여자랑 같이 끝내는 게 내 입장에선 더 안전할 것 같단 말이지.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으니까. 박태준이 라이터를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 위로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화염은 낡은 창고의 건조한 공기를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이 미친 새끼가 민혁이 포효하며 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박태준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눈이 뒤집힌 민혁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부하 하나를 쓰러뜨리고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로 막아내며 전진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민혁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서윤이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뚫을 뿐이었다. 박태준은 당황하여 뒷문으로 도망쳤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아 낡은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민혁은 마지막 남은 부하를 걷어차고 서윤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갈을 풀고 칼을 꺼내 밧줄을 끊어냈다. 민혁 씨 팔이. 자유가 된 서윤은 민혁의 왼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고 셔츠가 피로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민혁은 고통을 억누르며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천장에 거대한 철제 빔이 굉음을 내며 두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위험해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민혁이 더 빨랐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당겨 감싸 안고 자신의 등으로 떨어지는 파편들을 받아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민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뜨거운 열기와 무거운 잔해 속에서도 그는 서윤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질세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윤의 얼굴이 그의 가슴팍에 파묻혔다. 민혁 씨, 제발,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냥 계약 부부잖아요. 서윤은 울먹이며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자신 때문에 그가 다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민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불길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땀과 피, 그리고 그 흐름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서윤이 본 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눈빛이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안에는 죽음의 공포 따위는 없었다. 오직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두려움과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 그것은 명백한 사랑이었다. 계약. 그래. 처음엔 그랬지. 민혁이 고통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어. 당신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제발 살아서 나가자. 서윤아.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도 로맨틱한 분위기도 없었지만 서윤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은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살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길이 덜한 쪽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가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민혁은 부러진 팔의 고통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서윤을 우선했다. 그들이 창고 입구에 다다랐을 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민혁의 비서실장이 이끄는 보안팀과 소방대가 도착한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창고를 탈출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서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민혁 역시 한계에 다다른 듯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민혁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사람부터 먼저.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을 챙겼다. 서윤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민혁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감은 눈꺼풀 위로 안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동안 서윤은 민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악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서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빗속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화마 속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가 깨어나면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말하겠다고. 당신은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사랑이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윤은 가벼운 타박상과 연기 흡입 정도였지만 민혁은 팔 골절과 등 화상, 그리고 타박상이 심각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민혁의 이동 침대를 따라가며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졌다. 서윤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피가 묻은 손, 그것은 훈장과도 같았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박태주는 도주 중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미리 지시해 두신 대로 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다시금 서늘한 이성이 깃들기 시작했다. 민혁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회였다. 그가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자신은 밖에서 그의 목까지 싸워야 했다. 그것이 그를 위한 최고의 보답이자 그가 사랑하는 강한 한서윤의 모습일 테니까. 서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실장님, 지금 당장 주주총회 소집 준비하세요. 그리고 언론사에 연락해서 내일 아침 기자회견 잡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제 남편이 피 흘리며 만들어준 무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은 수술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민혁 씨, 당신이 깨어났을 때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을 테니까. 병원 VIP 병동의 정막을 깨는 것은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강민혁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서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의 시선은 붕대가 감긴 그의 팔과 화상을 입은 어깨에 머물러 있었다. 그 상처들은 그녀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사랑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각성시키는 기폭제였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슬픔이 걷히고 서슬퍼런 칼날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한 벌과 서류 가방을 건넸다. 사모님, 준비하신 대로 한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화란 상무 측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파우더룸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붉은 립스틱 대신 차분한 무채색 메이크업으로
냉철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강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 전까지 이 싸움 제가 끝내놓겠습니다. 서윤이 병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어젯밤의 화재 사건과 박태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서윤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굳게 다문 입술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점검했다. 강민혁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한성그룹의 이중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 거래 내역,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박태준의 자백 녹취록 사본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도려낼 수술용 메스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심호흡을 했다. 보고 있어요. 민혁 씨, 당신이 지켜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게요. 오전 10시.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화란 상무는 상석에 앉아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지아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앉아 있었다. 이화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설득하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의 불미스러운 소문들은 모두 음해입니다. 한서윤 전 이사가 경쟁사인 KG그룹과 결탁하여 우리 한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때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이목이 출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윤이 당당한 자태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KG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과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서윤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내뿜는 카리스마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화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보안 요원들 뭐해.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KG그룹 측에서 한성그룹의 보안업체 지분까지 일부 확보하여 손을 써둔 상태였다. 서윤은 이화란의 고함을 무시하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성그룹의 지분 1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강민혁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윤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녀는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를 좀먹고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해온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서윤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띄워졌다. 이화란과 최지아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규모와 날짜, 그리고 그 돈이 박태준과 같은 범죄 조직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최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조작 박태준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사주에서 나를 납치하고 강민혁 회장을 살해하려 방화까지 저질렀다는 것을요. 서윤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박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지아, 그 계집애가 시킨 겁니다. 한서윤만 없애주면 한성그룹 지분을 넘기겠다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이화란과 최지아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일부는 물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화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지아는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서윤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들이 아버지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당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야.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화란 씨, 최지아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한성그룹의 안주인과 그 딸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가는 순간이었다. 이화라는 서윤을 노려보며 악을 썼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키워주신 은혜. 법의 심판으로 갚아드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며 사세요.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넘게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것이 복수의 맛이라면 그것은 달콤하기보다 쓰고 허무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성그룹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회계 감사를 통해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KG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네오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윤의 명료하고 확신에 찬 브리핑의 주관은 즉각 반등했고 여론은 그녀를 비운의 황녀에서 구원투수로 재평가하며 찬사를 보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급격한 피로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민혁을 생각했다. 그가 깨어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있는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직 링거를 꽂고 있었지만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다. 서윤을 본 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습니까? 나의 여왕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기려다. 그의 상처를 보고 멈칫했다. 민혁은 괜찮다는 듯 성한 오른팔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안아주면 더 빨리 나을 것 같은데. 그의 농담에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일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쏟아지는 질문에 민혁은 작게 웃었다. 걱정 마요. 튼튼한 것 빼면 시체인 몸이니까. 그보다 뉴스는 봤습니다. 정말 멋지더군요. 한서윤 씨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생활 내내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민혁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맞췄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증거를 찾아주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줬으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민혁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 민혁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서윤아, 계약서. 그거 찢어버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파트너로서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1년 뒤에 헤어지는 건 더더욱 싫고.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약서. 사실 효력도 없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이미 계약 위반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연인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혁은 서윤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졌다. 그 키스는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입술이 떨어지자 민혁이 서윤의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내 전부입니다. 서윤도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의 아내로 살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며 병실을 따스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였다. 전쟁 같았던 하루가 저물고 두 사람의 앞날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어요. 당신도 같이 가줄래요? 민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사위로서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초겨울이 돌아왔다. 하지만 1년 전 한서윤이 빗속에서 떨며 느꼈던 그 처절한 추위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KG 타워의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은 KG 그룹과 한성 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한 네오시티 뉴시티 프로젝트의 1단계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식 날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한서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화이트 슈트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한성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제 그녀를 쫓겨난 황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이자 철의 여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서윤의 축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하며 단상을 내려왔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1년 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여유로움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허리를 감싸며 에스코트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느라 주변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오늘 연설 완벽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민혁의 귓속말에 서윤이 피식 웃었다. 당신이야말로 오늘 슈트핏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제 연설에 집중 못한 사람이 꽤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행사장 중심을 가로질렀다. 쇼윈도 부부라는 오명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커플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물리친 채 민혁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올랐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윤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은 불편했지만 의식은 또렷하게 회복된 상태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년 전만 해도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도구로만 여겼던 그는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고 작아진 노인의 모습이었다. 이화란과 최지아가 수감된 후 그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서윤에게 용서를 구했다. 물론 평생 쌓인 앙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서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대신 연민하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진정한 해방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셨습니까? 장인어른, 민혁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혁의 손을 잡았다. 자네, 항상 고맙네. 못난 내 딸을, 아니, 훌륭한 내 딸을 지켜줘서.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덤덤하게 말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니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는 서윤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지내면 더 바랄 게 없어. 서윤아, 네가 한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걸 보면 네 엄마가 하늘에서 참 기뻐할 거다. 미안하다. 이 말을 너무 늦게 해서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서윤은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을 잠시 맞잡았다가 놓았다. 저 행복해요. 아버지, 민혁 씨 덕분에.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눈이 세상의 소음을 덮어버리듯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민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춥지 않습니까? 그의 세심한 배려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 추울 리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다시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과 히터의 온기가 가득 찼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11월 20일, 바로 1년 전 빗속에서 민혁과 계약 결혼을 맺었던 날이자 계약서상 결혼 생활의 종료를 명시한 날짜였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계약서 따위는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지만 워낙 철저한 비즈니스맨인 민혁이 이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고용인들도 모두 퇴근시킨 듯 고요했다. 서윤이 의아해하며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바닥에 깔린 은은한 촛불길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부터 거실 중앙까지 이어진 촛불의 끝에는 하얀색 테이블과 샴페인,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민혁을 돌아보았다. 민혁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그는 서윤을 테이블 앞으로 이끌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설레 보였고 동시에 한 여자를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비에 젖은 서윤에게 건넸던 뒷면에 계약 조항이 적힌 그 명함이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는 닳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기억합니까? 우리가 처음 계약을 맺었던 날, 민혁이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잊겠어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치던 날이자 구원받은 날인데. 민혁은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계약서 제1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오늘이 그 만기일이더군요. 서윤은 짐짓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우리 계약은 종료되는 건가요? 위자료 정산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건가요? 강 회장님 그녀의 농담에 민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독점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명함을 촛불에 가져다 댔다. 불꽃이 종이 끝을 핥으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1년 후 종료한다는 문구가 검은재로 변해 사라졌다. 민혁은 타버린 명함을 샴페인 잔 옆에 재떨이에 내려놓고 서윤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심플하게 새겨진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한서윤 씨, 당신과 함께한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나의 미래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계약 기간은 영원 forever. 해지 조건 없음. 위약금은 내 심장. 이 불공정하고도 로맨틱한 종신계약. 받아주시겠습니까? 민혁의 눈빛은 1년 전 차 안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깊이감을 넘어 이제는 확고한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서로를 향한 의심과 오해,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피어난 사랑, 그 모든 서사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미소였다. 조건이 너무 파격적인데요. 제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데 이번만은 특별히 승인해 드릴게요. 민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왼쪽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서윤도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따뜻한 실내에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도 진득했다.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그들은 확인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끝에는 그 어떤 연인보다 뜨겁고 단단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민혁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잠든 민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긴 속눈썹, 그리고 편안하게 이완된 표정.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벅차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혁이 눈을 뜨며 그녀의 손을 잡아 입가로 가져갔다. 잘 잤습니까? 부인. 잠긴 목소리가 섹시하게 들렸다. 서윤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다. 네, 덕분에요. 오늘은 회사 늦게 가도 되죠. 민혁은 그녀를 끌어당겨 품에 가두며 속삭였다. 회장 권한으로 오늘 하루는 전면 휴업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이랑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데 평소의 워커홀릭 강민혁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 앞 정원을 산책했다. 눈 쌓인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윤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 나는 여전히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남자로 늙어갔겠지. 그리고 당신은 혼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을 테고.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결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당신을 찾아냈을 겁니다. 당신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으니까. 거짓말. 그때는 나 무서워했잖아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흘겨봤다. 무서워한 게 아니라 압도당한 겁니다. 빗속에서도 기죽지 않는 그 당당함에 민혁이 웃으며 서윤의 코를 살짝 꼬집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아득하게 느껴졌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 같았다.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비구름은 거치고 맑은 날이 찾아왔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산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었다. 몇 달 후 언론은 또 한 번 대서특필했다. 한서윤 대표가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여 서윤재단을 설립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다. 이화란과 최지아에게 당했던 서름을 더 넓은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창립 기념식 날, 민혁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단상에 선 서유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드리려 합니다. 객석에 앉은 민혁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보라가 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민혁과 한서윤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 계약 결혼이라 생각했던 그 시작은 사실 신이 두 사람에게 준 가장 완벽한 선물이었다.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이 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서재의 책상 위 액자 속에 담긴 사진 하나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1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던 두 남녀가 아닌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민혁의 필체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약 종료, 사랑 시작.